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붕괴됐습니다. 7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였습니다. 해체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졌던 건지, 어떤 이유로 무너진 건지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 이 사고의 원인 한번 짚어보고요. 재발 방지 대책 살펴보는 시간 좀 마련했습니다. 자,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위해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 출연하셔서 분석들을 좀 하시는 거 봤는데요. 네. 울산 시민들께도 여러 가지 말씀 좀 던져주시고 일단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번 안타까운 사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 사고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또 붕괴라고 하는 사고 특성상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7분이 사망하는 이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붕괴 사고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붕괴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붕괴 사고가 또 상당히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붕괴 사고가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이런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충분히 발생도 했었고 여기에 어떻게 예방을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답도 알고 문제도 아는데 사실 현장에서 이행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은 없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의 체계라든지 또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서 재발되지 않는 이런 사고들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계기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죠. 방금 말씀하신 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고 44년 된 오래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타워 25m 지점에서 일부 취약화 작업과 함께 방호제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밝혀졌죠.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도 취약화 작업이란 말을 이번 사고 때 가장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네. 취약화 작업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뭐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들은 다양한 공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발파라고 해서 건물의 구조부에 폭약을 설치해서 건물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약을 사용해서 무너뜨리는 발파 과정 이전에 이런 분들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건물이 직접적으로 힘을 받는 기둥이라든지 보 이런 이제 구조 부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약하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건물이 잘 무너지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의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하게 만든 건 뭐 H빔 같은 경우는 좀 절단을 해놓는다든지 예, 일부를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절단을 한다거나 거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일부 이제 약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과정들인데요. 사실 이제 뭐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어차피 폭약으로 폭발을 할 건데 굳이 이렇게 취약화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들도 하시지만 또 실제로 발파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성, 또 이제 폭압이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또 그리고 원하지 않는 형태로 방향으로 무너졌을 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화 과정을 통해서 잘 무너지면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무너지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취약화 작업을 한 이후에는요, 또 이제 주변의 파편의 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방호 작업이라는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곳에 뭐 모래더미를 쌓는다거나 또 방호판을 설치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이제 그 시점에 그 타워 중간 부분에 작업자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목격자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약화 작업이 제대로 절차에 맞게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취약화 작업 이후에 방호 작업 단계에서 이런 이제 작업자들이 현장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국이 이제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조사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해체 계획서라는 것에 주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안전에 신경을 좀 덜 쓴 게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도. 좀 어땠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의원실을 통해서 이 해체 계획서가 이제 의원실에 제출이 됐고 또 이제 언론 기자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셔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해체 계획서가 굉장히 분량이 많았습니다. 거의 한 300, 한 7, 80페이지 정도 되는 근데 많은 분량이었는데요.
사실 그 많은 보고서 내용 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던 취약화 작업에 관련된 이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취약화 부분의 해체 계획서 이제 앞부분에는 대부분 굉장히 뭐 이 현장의 특수성에 맞게끔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해체 작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었고 예.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 현장에 맞는 여러 가지 안전 관리라든지 또 작업의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 발파 작업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뭐 안전관리 규정의 양이 아까 뭐 분량 3,400페이지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좀 풍성하게 안전관리 뭐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사실은 네. 뭐 이 해체 계획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관행적으로 작성이 됐었던 걸로 보여요. 아, 예. 왜냐하면 그래서 실제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필요한 작업 절차에 대한 부분들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담겼다기보다는 한마디로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냥 항상 다른 보고서와 크게 차이 없고 아하. 뒤에 이제 해체되는 부위라든지 또 발파 작업의 뭐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또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작성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보면 사실은 이 현장에만 이렇게 이제 이 해체 계획서가 조금 미흡하게 작성된 게 아니라 이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 없다는 이런 생각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우리 또 필요한 부분의 위험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는 계획들이 조금 뭐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이 해체 계획서상의 여러 가지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또 미흡한 부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조사를 통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럼 이 계획서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업 이행이 됐는지 절차라든지 또 이를테면 해체의 방법, 이를테면 취약화하는 부위라든지 취약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제 해체 계획서의 내용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행 여부 또 이런 과정에서 이 해체 현장의 종합적인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충실히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사의 가장 중요한 예.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조사 결과를 저희 모두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전 전문가의 교수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업계의 관행적인 관례처럼 그냥 내려오는 그러니까 촘촘하지 않고 안전관리 부분이 좀 내용이 부실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던 대로 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근데 지금의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작업별로 위험한 요인들이 있다면 그런 요인들을 현장 상황에 맞게 또 계획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이제 절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교수님도 참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요즘 뭐 이렇게 나오시면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붕괴 그러면 원인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일단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을 겁니다. 또 이건 또 정확하게 조사라든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섣부르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예.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우선 첫 번째 가능성은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눈 대로 이 계획을 할 때 당시 해체 계획 또 취약화 작업을 할 때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취약 부위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취약화하는 공법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또 일단 취약 부위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사실은 정확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가 한 44년 정도 이용한 상당히 또 노후화된 그런 이제 이 설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취약화 과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았느냐라고 하는 것들 예.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데들은 상당히 더 많이 취약화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노후화가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취약화해도 사실은 취약화의 어떤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됐는지 한마디로 취약화 계획이 충분히 잘 되었느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면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 단계에서 문제가 돼서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취약화에 대한 계획들이 사실 잘 세워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계획대로 취약 부위에 대한 부분들 또 그런 이 취약화에 대한 부분의 작업 그리고 또 이제 작업 절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현장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계획은 잘 됐지만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끝으로는 사실은 계획도 잘 돼 있고 이행도 절차대로 잘 됐는데 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뭐 외력의 요인이라든지 또 돌발적인 어떤 뭐 이 상황에 의해서 이 외력이 작용하면서 이제 예. 붕괴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한 3가지 요인에 중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쨌든 취약화 작업을 한 직후에 붕괴가 됐다라고 하는 건 취약화 작업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어떤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예. 있을 겁니다.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 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참 그 매몰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또 구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현장을 지켜보시면서 매몰자가 안에 있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빨리 그냥 위에서 팍팍 드러내서 자네들도 걷어내고 빨리 사람들을 또 위치도 확인하고 구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은 뭐 국민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예. 사실 우리가 다른 재난 상황 또 재난 현장보다 사실 이렇게 붕괴 현장에서의 어떤 수색자의 구조라든지 이런 이 매몰자의 구조라든지 수색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잔해들을 임의적으로 치우는 상황일 때는 또 그 잔해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붕괴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쪽에 매몰되어 있는 매몰자한테 더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수색 구조 과정에서 또 수색대원이나 또 소방대원들이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지만 또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도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붕괴 작업에서의 어떤 이제 이 구조 작업들이 더뎌지는 이런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울산 화력발전소 2 사고의 경우에는 붕괴된 5호기 양 옆으로 4호기와 6호기가 한 20m 간격으로 근접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4호기와 6호기도 이미 취약화 작업을 거의 다 된 상태였단 말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구조 작업에서 대형 장비를 운용한다거나 진동이 발생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또 붕괴될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다른 현장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요. 더더욱이 더디게 또 이런 구조 작업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우리 구조자분들, 대원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희생자분들이 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다시 한번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자 9명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고요. 그중 8명이 비숙련 단기 인력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명은 인력업체 소개로 처음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지 사흘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수님이 외주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진행자분께서 사고와 관련해서.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투입돼서 작업을 하시던 작업자분들께서 대부분 비숙련 작업자였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 작업이 그렇게 위험한 작업이라고 인식을 못했다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를테면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또 안전 조치가 필요했다면 아마도 이 작업자들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혹은 또 숙련돼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신 분들을 사실은 이제 투입을 하는 게 사실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외주를 받은 업체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구조체를 일부 훼손하거나 절단하거나 이런 단순 작업으로 이해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어쨌든 사실 여러 가지 공사 작업 또 그리고 해체 작업들에도 사실 뭐 발파나 또 취약하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들을 사실은 이제 이 시공사에서 다 맡아서 전부 다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주라든지 이런 분들 하청에 대한 부분들은 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불가피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하청이 되건 외주가 하건 직접 하건 누가 하든지는 상관없지만 이런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사각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주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의 관리라든지 또 현장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관리가 되고 지켜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하청을 주는 경우 또 외주를 주는 경우에 사실 상대적으로 업체가 소규모나 또 이를테면 좀 작은 규모의 이런 이제 업체들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되다 보니 실제로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역량 자체도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하청의 재하청 혹은 이렇게 단계가 낮아짐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공기도 사실은 또 충분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외주를 주거나 또 이를테면 하청을 준다 하더라도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 좀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도록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히 현장에서 작업한 작업자 혹은 또 현장에서 작업을 맡은 업체의 문제로 국한 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발주처라든지 또 시공사 자체적인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충분히 책임이라든지 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구조 자체가 불러오는 필연적인 어떤 안전 사각지대 때문이다. 그거를 풀어내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가 또 되겠군요. 경찰도 지난 20일에 이제 시공사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원인 규명에 나섰는데요. 뭐 사실 산업 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법은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고는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네. 이게 뭐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일단 뭐 첫 번째는 예. 아무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측이라든지 또 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더라도 그 책임에 맞게끔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또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제가 많은 대기업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예.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들을 봤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은 현장에서의 안전을 상향해라, 더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방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예.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집중하게 되는 예를 이런 들면 뭐 안전관리팀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법무팀을 키운다든지 예, 뭐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법률적인 네. 문구에 대해서 이 문구에 저촉이 안 되려면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면할 수 있다든지 이런 한마디로 법의 취지를 이해해서 사실 그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법 조항 하나하나에서 어떤 책임 관계에 대한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현장의 안전이 조금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닐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성의 강조도 분명 필요하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이런 책임성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의 이행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또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을 갖춰주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수준이 예.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고 같은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보일러 타워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설비였습니다. 이러한 노후 설비 해체 과정에서 어떤 안전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지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해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 또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예. 노후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좀 세밀하게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뭔가 해체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위험성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되면서 구조 부재들이 취약화된다거나 또 구조 부재들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잃는다거나 하는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를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건물의 해체 과정보다는 훨씬 더 현장 상황들 또 취약화된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해체하는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해체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니까 사실은 그냥 관행적으로 이전에도 그냥 이런 건물들 이렇게 해체했으니까 이 건물도 사실은 이전의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건물이 아닌 이상은 그 건물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들 또 취약하나 혹은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의 상태에 대한 판단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했다시피 폭약을 쓰는 발파 작업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체계화돼 있고 또 이런 방법들도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행이 되는 취약화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발파 작업의 앞에
있는 그냥 단순 작업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꼭 이런 취약화 작업 이후에도 다양한 부수적인 작업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정상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은 있지 않은지, 또 이를테면 공정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또 위험한 상황들이 놓이진 않는지, 또 위험한 절차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안전 대책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세우고 예. 또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안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돼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울산은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 역할을 해오면서 뭐 이번 보일러 타워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가 됐을 거란 말이죠. 이번 케이스처럼 뭐 해체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수명 평가라든지 뭐 이런 노후 시설 해체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없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해체 계획서도 저도 살펴보면서도 사실은 이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됐다라는 인상보다는 이전에도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작성해서 그냥 현장에서 해왔다라는 인식들이 좀 그런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험에 각 현장마다 동일한 해체 작업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이 구조물이라든지 건물의 특수성, 또 형태, 또 이를테면 또 노후화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좀 더 다른 그 현장에 맞는 방법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들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절차적인 부분들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전에 관행적으로 작성되었던 계획이나 이행들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계획에 대한 절차, 또 계획에 대한 확인 과정, 또 그리고 계획을 한 다음에 이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매뉴얼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매뉴얼화 했다면 이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누군가는 들여다보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현장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차 이제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 바뀔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뭐 이를테면 해체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의 계획도 내용들도 확인을 받고요. 또 현장에서 이용되는지도 들여다보는 이런 감리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번 보일러 타워처럼 이렇게 공작물, 대규모 시설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의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냥 이대로 이행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계획대의 부실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또 관행적으로 지금 현재도 해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지금 실제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이라 하더라도 잠시 이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진짜 이 현장에 맞게끔 작성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미 진행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작업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조금 더 반영을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이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단계부터도 좀 이러한 부분들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작업의 숙련도가 충분히 확보된 인력들을 또 양성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투입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들 또 그리고 공기를 너무나 단축함으로써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절차들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인 부분들 또 그리고 공기가 지연됐을 때 상당히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기의 압박을 받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지연이 됐을 때에 대한 어떤 면책이라든지 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공기가 지연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요. 이 해체 작업이든 공사 작업이든 여러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투입하거나 하는 노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 손실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이 돈 괜히 투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안전에 노력하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 기업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줘서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익이 된다면 사실 기업은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함으로써 이익이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안전하지 않게 하라고 해도 알아서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처벌 규정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징벌 규정으로서 잘못했을 때 처벌 규정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잘했을 때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들, 안전관리를 잘하는 곳이 또 시장에서도 선택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앞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이야기 좀 주셨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무엇을 반성하고 또 어떤 점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핵심만 또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은 말씀들이 드리지만 사실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건 재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재난은 어찌됐든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사고도 아무리 예방한다 해도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한다는 건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이제 안전하고 또 안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한 번 발생했던 사고가 똑같은 유형 또 똑같은 피해로 재발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이 교훈을 삼아서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관에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도 안전이라든지 또 일단 뭐 사업장 안전은 나랑 내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또 개선이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제도 정책이나 또 시행이 훨씬 더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유형들 뭐 이런 부분들의 안전 대책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꼭 해야 되는 것들 한마디로 많은 것들을 다 하라고 하면 오히려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전하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필요로 하고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대형 재난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걸 다 대비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안 되면 연속적으로 혹은 또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과 또 안전 관리의 방법들을 좀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주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노후 설비 해체 과정에서의 위험 안전 관리와 분배, 반복되는 외주화 논란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사고가 남긴 숙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